쨍그랑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삼성식품 박대성 회장은 주방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남대문에 과일 팔러 가면 애기는 혼자 남아 아빠를 기다리네.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2명뿐이었습니다. 하나는 17년 전 남대문 시장에서 리어카를 끌던 가난한 과일 장수. 다른 하나는 그때 3살이었던 딸아이. 국밥집 알바생이 흥얼거리는 저 노래. 어떻게 저 아이가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정말 혹시, 박대성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년 만에 멈췄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늦은 오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지방 소도시의 한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남자는 삼성식품의 박대성 회장과 박전무였습니다. 회장님, 여기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올해 28인 그는 박대성의 양아들이자 회사의 핵심 임원이었습니다. 지방 공장 시차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괜찮아. 오히려 이런 곳이 좋아. 박대성이 대답했습니다. 올해 51살인 그는 성공한 기업인이었지만 여전히 서민적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보다 이런 소박한 국밥집이 훨씬 편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주인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소머리 국밥 2개 주세요. 박전무가 주문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박대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동네였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7년 전 그의 나이 34살 때였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죠. 남대문 시장에서 리어카를 끌며 과일을 팔던 시절이었습니다. 박대성은 아내를 일찍 잃은 뒤 혼자서 3살배기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사과 싸게 가져가세요. 배도 있어요. 목이 쉬도록 외쳐대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장사하기가 쉽지 않았죠. 딸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박대성은 매일 아침 딸아이를 달랬습니다. 나영아, 아빠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 아빠, 빨리 와. 3살짜리 딸아이는 늘 문 앞에서 아빠를 배웅했습니다. 박대성은 그런 딸이 너무 애틋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나갈 때마다 자장가를 만들어 불러주었죠. 아빠가 남대문에 과일 팔러 가면 애기는 혼자 남아 아빠를 기다리네. 단순하지만 따뜻한 가락이었습니다. 딸아이는 그 노래를 들으며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착하게 기다리곤 했습니다. 박대성은 장사를 하면서도 늘 그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딸아이 생각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장사가 잘 되어서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집 앞 골목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차도 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대성이 물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영이가 없어졌어요. 순간 박대성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후 4시쯤 이웃 아주머니가 나영이가 혼자 골목에서 놀고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에 아이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박대성은 미친 듯이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남대문 시장을 뒤졌고
동네 구석구석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고 전단지도 붙였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대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딸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과일 가게를 차렸고 그것이 점차 커져서 식품 유통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계 1위 기업이 되었죠. 10년 전 박대성은 재혼을 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고 회사 경영에도 동반자가 필요했습니다. 부인은 이혼한 여자였는데 18살 된 아들 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박대성은 준호에게 박씨 성을 주고 양아들로 입적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처럼 키웠죠. 준호는 똑똑하고 영리한 청년이었습니다. 박대성은 그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회사 임원으로 키웠습니다. 지금은 박전무라는 직책으로 회사의 핵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대성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자리였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전무의 목소리에 박대성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미안해. 잠깐 딴 생각을 했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박대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전무에게도 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이었으니까요. 국밥 나왔습니다. 주방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알바생이었습니다. 소박한 인상의 여자였죠. 그녀가 국밥 2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자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대성과 박전무는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런 곳 국밥이 맛있습니다. 박전무가 말했습니다. 박대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빠가 남대문에 과일 팔러 가면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무의식적으로 말이죠. 박대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주방 입구에서 아까 그 알바생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혼자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애기는 혼자 남아 아빠를 기다리네. 박대성의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국밥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박전무가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박대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방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죠. 알바생은 박대성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설거지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묶은 머리카락, 가냘픈 어깨. 순간 박대성의 눈앞에 어린 딸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3살 때 사라진 그 아이가 이만큼 자랐다면 저런 모습일까요? 회장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박전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대성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주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벅차올랐습니다. 저 노래, 세상에 저 노래를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자신이 즉흥적으로 만들어 딸에게만 불러주던 자장가인데 말이죠. 박대성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박전무가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네, 회장님. 저 아이, 저 알바생 말이야. 박대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전무가 주방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 말입니까?
응? 혹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박대성은 말을 흐렸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었죠. 17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어디 그렇게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본능 같은 것이었죠. 계산하겠습니다. 박전무가 계산대로 갔습니다. 박대성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방 쪽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알바생이 이쪽을 보고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박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탄 뒤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출발할까요? 박전무가 물었습니다. 박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로 국밥집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박대성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네, 회장님. 내가 부탁 하나 하고 싶은데. 박대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전무가 운전하면서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까 그 국밥집 알바생, 그 아이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알바생 말입니까? 박전무가 놀란 듯이 물었습니다. 박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박전무는 대답했지만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박대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이 가슴속에 싹트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저 아이가 내 딸은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후, 박전무는 그 국밥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회장님의 부탁을 받은 뒤였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전무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알바생 나영이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소머리 국밥 주세요. 나영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전무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20살 여자였습니다. 왜 회장님이 저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걸까? 박전무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저렇게까지 신경 쓰시는 건 처음 봤으니까요. 그것도 처음 본 국밥집 알바생에게 말이죠. 국밥이 나왔습니다. 박전무는 천천히 먹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나영은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테이블도 닦고 손님들 시중도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박전무는 할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여기 국밥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아까 그 아가씨, 일 잘하시네요. 박전무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영이 말이에요? 우리 나영이는 정말 착해요. 내가 키운 애거든요. 아, 그러세요? 딸이세요? 딸은 아니고 17년 전에 시장에서 주었어요. 박전무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시장에서요? 네. 남대문 시장이었어요. 그때 3살쯤 됐나?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부모를 못 찾아서 내가 키우게 됐죠. 박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7년 전, 남대문 시장, 3살, 회장님이 딸을 잃어버린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17년 전,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름도 제가 지어줬어요. 김나영이라고.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전무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박전무는 계산을 하고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설마, 정말?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회장님의 친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박전무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과 재혼한 뒤로 어머니는 회사 일에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친딸이 나타난다면 어머니의 입지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봐야 해. 박전무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국밥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늦은 시간에 갔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죠. 나영이 테이블을 닦으며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전무는 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나영이 물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전무는 물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슬쩍 테이블 위를 살폈습니다. 나영이 쓴 컵이 아직 치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전무는 주변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그 컵을 챙겼습니다. DNA 검사를 할 샘플이 필요했으니까요. 며칠 후 박전무는 개인적으로 아는 병원에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회장님의 DNA는 회사 건강검진 자료를 통해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밀로 부탁드립니다. 박전무가 원장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박전무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앉으세요. 원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박전무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일치율이 99.9%예요. 박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친딸이 맞았습니다. 회장님이 17년 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딸이었습니다. 전무님?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전무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박전무는 서류를 챙겨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회장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친딸이 나타나면 양아들인 자신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전무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박대성을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들이야. 내가 아들처럼 키울 테니 걱정 마. 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주셨고 회사 임원으로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친딸이 나타난다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박전무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기로 말이죠. 회장님께는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박전무는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박대성이 창가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됐니? 박대성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죠. 박전무는 가짜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어젯밤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진짜 검사 결과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회장님, 확인해 봤습니다만. 그래, 어떻게 됐어? 박대성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박전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박대성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박전무는 가슴이 아팠지만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김나영이고 19살입니다.
국밥집 할머니가 17년 전에 주워서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혈연 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전무는 회장님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장가도 아마 흔한 멜로디였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비슷했던 거죠. 박대성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동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목소리가 힘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실망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박전무는 그런 회장님을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더 좋은 결과를 드리지 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수고했어. 박대성이 말했습니다. 박전무는 인사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전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선택은 한 것이었습니다. 박전무는 고개를 저으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박대성은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기대했나 보지.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정말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걸까? 박대성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박대성은 그동안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준호가 조사한 결과를 믿기로 했습니다. 아들이라 믿는 사람의 판단을 신뢰하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지방 출장을 갈 때면 그 국밥집이 있는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박대성은 그럴 때마다 속도를 줄였습니다. 국밥집 간판이 보이면 차를 세우고 싶은 충동이 들었죠. 회장님, 어디 들르시겠습니까? 기사가 물으면 박대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가. 하지만 백미러로 국밥집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혹시 저 안에 그 아이가 있을까? 혹시 다시 그 자장가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박대성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미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준호가 조사해서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대성의 부인이 경영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이사회에 자주 참석했고 중요한 결정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대성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박전무 사무실에서 불이 켜진 걸 봤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이번 거래는 조심해야 해.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대성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전무가 대답했습니다. 박대성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거래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걸까요? 하지만 박대성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들을 믿기로 한 것처럼 부인도 믿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같은 시간 그 국밥집에서는 나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된 나영은 1년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나영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거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다 치우고 갈게요. 나영은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대학에는 가지 못했지만 검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한 결과였죠. 할머니, 저 취업하고 싶어요. 어느 날 나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취업? 어디? 대기업이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나영아, 대기업은 쉽지 않단다. 대학도 안 나왔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나영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나영이 대견했습니다. 며칠 후, 나영은 인터넷으로 채용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있었지만 눈에 띄는 곳이 있었습니다. 삼성식품, 세계 1위 식품 기업이었습니다. 나영은 공고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대규모 인턴 채용이라고 했습니다. 고졸도 지원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죠. 대기업은 날 안 뽑겠지. 나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원서라도 내보기로 했습니다. 지원서를 쓰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몇 번이나 고쳐 썼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응원해줬습니다. 우리 나영이는 착하고 성실하니까 뽑힐 거야. 할머니, 착한 것만으로 뽑히나요? 그럼 회사는 성실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나영은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면접 통보가 온 것이었습니다. 나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면접 보래요. 정말 우리 나영이 대단하네. 할머니도 기뻐했습니다. 나영은 면접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대답을 연습했습니다. 면접 당일 나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밥 먹고 가거라. 힘내야지. 네, 할머니. 나영은 밥을 먹으며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영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답게만 하면 돼. 네, 할머니. 다녀올게요. 삼성식품 본사는 컸습니다. 나영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서 일할 수 있을까? 상상만으로도 떨렸습니다.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나영 씨,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나영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저는 김나영입니다. 비록 대학은 나오지 못했지만 검정고시를 합격했고 국밥집에서 일하며 성실함을 배웠습니다. 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죠.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삼성식품은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국밥집에서 일하며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 경험을 살리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영의 솔직함이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영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잘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나영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붙었어요. 제가 붙었어요. 정말 우리 나영이가 대기업에?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나영아. 정말 잘했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삼성식품 본사에서는 박전무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신입 인턴 명단이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올라온 최종 합격자 리스트였죠. 박전무는 무심코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김나영.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전무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바로 그 국밥집 알바생이었습니다. 박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우연이었습니다. 나영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회장님의 친딸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전무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년 전에 숨긴 진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박전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아직 나영이 입사한다는 걸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박전무는 명단을 다시 봤습니다. 김나영이라는 이름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울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해. 회장님과 마주치지 않게 해야 해. 박전무는 결심했습니다. 나영을 자기 팀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감시할 수 있으니까요.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준 옷이었죠. 나영아, 오늘 첫날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네, 할머니. 다녀올게요. 나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 앞에 서니 다시 한번 실감이 났습니다. 여기서 일하게 됐구나. 신입 인턴들은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앞에 나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삼성식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영은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수예요. 안녕하세요. 김나영이에요. 나영 씨, 저랑 같이 밥 먹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지수는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생겨서 다행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팀 배정이 있었습니다. 나영은 영업이 팀으로 배정됐습니다. 팀장은 박전무였습니다. 김나영 씨? 박전무가 나영을 불렀습니다. 나영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전무는 나영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우리 팀으로 오세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영은 박전무를 따라 사무실로 갔습니다. 자리를 배정받고 짐을 풀었습니다. 새 컴퓨터, 새 책상,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김나영 씨, 일단 이 서류들 정리부터 해주세요. 박전무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나영은 받아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4시쯤 나영은 목이 말라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는데 누군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인사를 하는 걸 보니 높은 분인 것 같았습니다. 나영도 얼른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지나서 남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영은 이미 사무실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박대성이었습니다. 그는 방금 스쳐 지나간 인턴을 생각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시선이 갔던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죠. 회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박대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갔습니다. 저녁 6시가 됐습니다. 다른 인턴들은 하나둘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지수가 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영아,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나는 아직 일이 남았어. 진짜? 첫날부터 야근이야? 지수가 놀랐습니다. 나영은 책상 위의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전무님이 오늘 안에 끝내래. 에이, 첫날인데. 내일 해도 되지 않아? 괜찮아. 너 먼저 가. 지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영을 봤지만 먼저 퇴근했습니다. 나영은 혼자 남아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일을 끝냈습니다. 나영은 서류를 정리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무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전무 사무실에서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영은 노크를 했습니다. 전무님, 일 끝냈습니다. 들어와요. 나영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전무 사무실에는 박전무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죠. 서류 여기 두고 가세요. 박전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영은 서류를 책상에 놓고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대성의 부인이었습니다. 준호야, 저 애가 그 애야? 네, 어머님. 괜히 신경 쓰이네. 혹시? 부인은 말을 흐렸습니다. 박전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그 애 때문에 우리 입지가 흔들리면 안 돼. 부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박전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과 마주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잘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얼마나 많은데.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박전무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나영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첫날을 무사히 마쳤으니까요. 버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영은 창밖을 보며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그때 나영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남대문에 과일 팔러 가면.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는 노래였습니다. 왜 이 노래를 아는지는 몰랐습니다. 할머니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지만 할머니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애기는 혼자 남아 아빠를 기다리네. 나영은 조용히 노래를 부르며 버스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영은 야근을 했습니다. 박전무는 계속 일을 주었습니다. 다른 인턴들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죠. 나영아,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였습니다. 괜찮아. 나는 배울 게 많아서 좋아. 나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전무님이 너한테만 너무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 좀 이상해.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영은 순진했습니다. 박전무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영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영이 복도에서 서류를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박전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박대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나영은 얼른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대성은 지나가면서 잠깐 나영을 봤습니다. 저 인턴은 누구지? 박대성이 박전무에게 물었습니다. 박전무는 긴장했습니다. 신입 인턴입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는 것 같네. 박대성은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박전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회장님은 나영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언젠가는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전무는 불안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해. 절대로 회장님과 가까워지게 해서는 안 돼. 박전무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나영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나영은 그런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지수와 다른 동료들은 걱정했지만 나영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힘든 건 당연해. 열심히 해야지. 나영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점점 더 지쳐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나영의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마트 납품 계약건이었죠. 박전무는 나영을 불렀습니다. 김나영 씨, 이리 와보세요. 네, 전무님. 나영이 박전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전산에 입력해 주세요. 오늘 안에 끝내야 합니다. 박전무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나영은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거래처 정보가 빼곡했습니다. 전무님, 혹시 입력 양식이 따로 있습니까? 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전무는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건 알아서 하세요. 다른 인턴들도 다 하던 건데. 하지만 처음 하는 일이라. 김나영 씨, 여기는 일일이 손 잡아주는 데가 아닙니다. 이건 네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에요. 박전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영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영은 서류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수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영아, 뭐래? 저 데이터 입력하래. 근데 양식을 안 알려줘서. 에이, 그럼 어떻게 해? 물어봐야지. 물어봤는데 알아서 하래.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처음 하는 일이면 알려주는 게 맞았으니까요. 내가 도와줄까?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해볼게. 나영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보며 하나씩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항목에 뭘 넣어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점심시간도 거르고 일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겨우 입력을 마쳤습니다. 나영은 피곤했지만 안도했습니다. 다 했다. 나영은 파일을 저장하고 박전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거래처 정보가 엉망으로 입력되어 있었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영업부장이 화를 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나영도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부장, 차장, 그리고 박전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영은 긴장한 채 문 앞에 섰습니다. 김나영 씨, 어제 거래처 데이터 입력한 거 맞죠? 부장이 물었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오류는 뭡니까? 거래처 코드가 다 틀렸어요. 부장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영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무님이 주신 서류대로 입력했는데 그때 박전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나영 씨,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나영은 박전무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무님께서 서류를 주시면서 알아서 하라고. 내가 준 건 원본 자료일 뿐입니다. 입력 양식은 따로 있다는 걸 당연히 알았어야죠. 다른 직원들은 다 아는 건데. 박전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입력 양식을 몰랐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나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입력해야겠어요. 김나영 씨, 오늘 안에 바로 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영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수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영아, 괜찮아? 응, 괜찮아. 나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 전무님이 왜 양식을 안 알려준 거야?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야 했어. 내 잘못이야. 아니야, 이건 좀. 지수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멈췄습니다. 나영이 너무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오후 내내 나영은 데이터를 다시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선배에게 물어봐서 정확한 양식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일을 마쳤습니다. 나영은 지쳐서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김나영 씨, 박전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나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박전무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전무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나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전무는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나영 씨. 네, 전무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넌 왜 여기 있는 거야? 나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배우고 싶다고? 그런데 이 모양이야? 박전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회사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박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나영 씨, 정신 차려요. 여기는 놀러 온 데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래요? 다른 인턴들도 다 잘하는데 왜 너만 못하는 거야? 박전무의 말은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나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요. 알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나영이 일어나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긴장해서였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정리하려다가 실수로 밀어버렸습니다. 서류가 쏟아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책상 모서리에 있던 커피포트가 기울었습니다. 아! 나영은 반사적으로 커피포트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포트는 이미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영의 손등에 쏟아졌습니다. 아! 나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등이 벌겋게 변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박전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곧 나영의 손을 보고 표정이 변했습니다. 손, 괜찮아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나영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화상이었습니다.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박전무는 당황했습니다. 사고가 커질 수도 있었습니다. 의무실로 가요. 빨리. 박전무가 나영을 부축했습니다. 나영은 손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의무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의무실 간호사가 아직 있었습니다. 어머, 어떻게 된 거예요? 간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손만 내밀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데웠어요. 빨리 치료 좀. 박전무가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얼른 나영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일단 찬물에 식히고 소매 좀 걷어야겠어요.
간호사가 나영의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등뿐 아니라 팔목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식히고 연고를 바르는 동안 간호사가 나영의 팔 안쪽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팔 안쪽에 큰 쌍점이 있었습니다. 2개의 점이 나란히 붙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이 점 특이하네요. 간호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할머니가 복점이래요. 박전무는 그 점을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이 늘 말하던 딸에게 있다는 특이한 점, 바로 팔 안쪽의 쌍점이었습니다. 간호사는 나영의 팔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화상 부위가 꽤 넓었습니다. 손등에서 팔목까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죠. 많이 아프죠? 이틀 정도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영은 아픈 것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았던 흔적이었죠. 박전무는 의무실 구석에 서서 나영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쌍점. 박전무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저 점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DNA보다 더 확실한 증거였죠. 회장님이 보시면 바로 알아볼 것입니다. 전무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나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전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요. 박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들어 박전무를 봤습니다. 전무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전무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그냥 급한 일이 생각나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박전무는 급히 의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자기 사무실로 돌아온 박전무는 문을 잠그고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나영이 회사에 들어온 것도 모자라 이제 그 증거까지 드러났습니다. 회장님이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의무실에서 간호사가 치료를 마쳤습니다. 김나영 씨, 내일 아침에 꼭 병원 가세요. 그리고 이거 부상 보고서인데 서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영이 서명을 하는 동안 간호사는 컴퓨터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 규정상 직원 부상 사고는 모두 기록해야 했습니다. 다 됐어요. 오늘은 들어가서 푹 쉬세요. 감사합니다. 나영은 의무실을 나와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가방을 챙겨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나영아. 지수가 달려왔습니다. 나영의 팔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되었어. 커피포트에. 에이, 진짜? 많이 아프지?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아파. 근데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지수는 나영의 가방을 들어주며 함께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 시각 박대성은 회장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밤 7시가 넘었지만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의무실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보고서? 네, 인턴이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박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상 보고서는 모두 회장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누구지? 김나영이라는 인턴입니다. 커피포트에 되었다고 합니다. 김나영. 박대성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년 전 국밥집 알바생 이름이 김나영이었습니다. 그 인턴,
지금 어디 있나? 아마 퇴근했을 겁니다. 사고가 저녁 때였으니까요. 박대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무실에 가봐야겠어. 네. 지금요? 응. 직원이 다쳤는데 확인해야지. 박대성은 회장실을 나와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뒤따라왔습니다. 의무실 문을 열자 간호사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들어오자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아까 다친 인턴 말이야. 어떻게 다쳤지? 아, 김나영 씨요? 손등하고 팔목을 대었습니다. 꽤 넓게 화상을 입었어요. 심하게 다쳤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입니다. 물집도 잡히고 박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 인턴 김나영이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긴 아이지?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고 키는 작은 편이고 아, 참. 팔 안쪽에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박대성의 몸이 굳었습니다. 점? 네. 쌍점이요. 2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점. 치료하다가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박대성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팔 안쪽에 쌍점. 그건 딸아이에게 있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대성은 책상을 붙잡으며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그 인턴, 내일 출근하나? 화상 때문에 이틀 정도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박대성은 의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쌍점, 팔 안쪽에 쌍점. 딸아이를 목욕시킬 때마다 봤던 그 점이었습니다. 2살 때 딸아이가 물장난을 하면 박대성은 작은 팔을 잡고 그 점을 만지며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나영이 여기 복점 있네. 예뻐. 딸아이는 깔깔 웃으며 물장난을 계속했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비서. 네, 회장님. 김나영이라는 인턴. 인사 기록 좀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인사팀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서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박대성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김나영, 20살. 주소는 1년 전 들렀던 그 국밥집 근처였습니다. 이 아이, 내일 몇 시에 출근하지? 화상 때문에 이틀 쉬라고 했다는데요.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내일 오전에 나한테 연락하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은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1년 전 준호가 혈연관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쌍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쌍점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요? 박대성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영아, 정말 네가 맞니? 박대성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에 가까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준호가 가져다 준 조사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대성은 그 서류를 꺼내 다시 봤습니다. 혈연관계 없음. 하지만 이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준호가 정확하게 조사했을까? 박대성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대성입니다. 급히 조사를 의뢰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김나영이라는 사람. 모든 걸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박대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DNA 검사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샘플은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하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전화를 끊고 박대성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정말 자기 딸인지 말이죠. 17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대성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김나영이라는 인턴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회장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대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보다 어제 말한 그 탐정. 연락 왔나? 네, 오전 10시에 오신답니다. 좋아. 그때까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 알겠습니다. 10시 정각 사설 탐정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박대성과 오래 거래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회장님, 샘플은 구하셨습니까? 아직이야. 오늘 중으로 구할 거야. 그 전에 먼저 조사부터 시작해줘. 박대성은 김나영의 인사 기록을 건넸습니다. 탐정은 서류를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알아보시겠다는 거죠? 응.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가 키웠는지, 부모는 누군지, 모든 걸 알고 싶어.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은 너무 길어. 사흘 안에 해줄 수 있나? 탐정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탐정이 나가고 박대성은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1년 전 조사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준호가 가져다 준 그 보고서였죠. 혈연관계 없음. 박대성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검사 날짜가 애매했습니다. 병원 도장도 선명하지 않았죠. 이게 진짜일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준호를 믿고 싶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박대성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회사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급히 부탁할 게 있어. 1년 전 DNA 검사 기록. 진위를 확인해 줄 수 있나? DNA 검사요? 무슨?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일단 이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만 확인해 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대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박대성은 김나영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화상 때문에 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탐정은 빠르게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나영, 20살. 국밥집 주인 할머니가 17년 전 남대문 시장에서 주워서 키웠습니다. 박대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대문 시장? 네. 정확히 17년 전 4월 20일입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찾지 못해서 할머니가 키우게 됐죠. 4월 20일, 딸아이가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시 경찰 신고 기록입니다. 탐정이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미아 발견 신고 다시 추정 나이 3세, 여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대성은 서류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럼 정말 회장님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법무팀장이었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그 DNA 검사 서류 위조입니다. 박대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병원 도장이 가짜입니다. 그 병원에 확인해 보니 그런 검사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박대성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박대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준호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비서, 네, 회장님. 회계팀장 불러. 당장. 네, 회계팀장요? 빨리. 박대성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비서는 황급히 달려나갔습니다. 회계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박전무 관련 모든 거래 내역을 조사해. 지금 당장. 5년치 전부. 네. 전무님을요? 내가 2번 말하게 하지 마. 당장 해. 회계팀장은 회장님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얼른 밖으로 나가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박대성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준호, 넌 왜 그랬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10년을 아들처럼 키웠는데 그 아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회계팀장이 다시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뭐가? 박 전무님이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지난 3년간 약 20억 원입니다. 박대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20억? 네. 그리고 부인께서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회계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부인과 박전무의 공동 계좌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대성은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인까지 함께 자신을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알았어. 나가봐. 회계팀장이 나가고 박대성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처럼 가족처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박대성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 있는 회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박대성은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비서, 네, 회장님. 부인에게 연락해. 지금 당장 회사로 오라고. 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부인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왜 이 시간에 부르셨어요? 박대성은 부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갑게 식은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왜 그랬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와 함께 회사 돈을 빼돌린 것. 내가 다 알고 있소.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1년 전에 한 조사. 그것도 거짓이었소. 김나영. 그 아이는 내 친딸이요. 당신 어떻게? 부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대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왜 그랬소? 돈이 필요했소? 그게 준호 미래를 위해서. 준호 미래? 내 진짜 딸을 숨기면서까지. 박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부인이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대성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준호는 어디 있소? 집에 있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겠소. 횡령죄로. 안 돼요. 제발. 부인이 박대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박대성은 뿌리쳤습니다. 나가시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박대성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인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밤 10시 경찰이 박전무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박전무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공항을 봉쇄하세요. 경찰이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새벽 2시 인천공항에서 박전무가 체포됐습니다. 해외로 도망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식품 임원 횡령 사건, 양아들과 부인 관련 의혹,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회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대성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딸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17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나영은 이틀 동안 쉬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팔의 화상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더 쉴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될까봐 걱정이 됐죠.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전무님이 잡혀갔대. 횡령이래. 부인도 연루됐다던데. 나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 전무님이 잡혀갔다니요.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영아. 지수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큰일 났어. 전무님이 회사 돈 빼돌린 게 들켰대. 정말? 응. 어제 경찰이 와서 데려갔대. 회장님 부인도 관련됐다던데. 나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며칠 쉬는 사이에 회사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모르겠어. 일단 일은 계속해야 한대. 나영은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나영 씨, 오늘 오전 10시에 옥상 정원으로 와주세요. 회장실에서. 나영은 메모를 보며 긴장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자신을 부르실까요? 혹시 해고하려는 건 아닐까요? 10시가 되자 나영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옥상 정원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나영은 그가 회장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김나영 씨? 박대성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영은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이리 와서 앉아요. 박대성이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나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박대성도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영은 긴장한 채 기다렸습니다. 혹시 저 해고하시는 건가요?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대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해고가 아니야. 그럼. 박대성은 나영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네, 말씀하십시오. 박대성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을 17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나영아.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나영은 놀라서 회장님을 쳐다봤습니다. 네, 내가 내 아버지야. 나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내 아버지야. 17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아버지. 박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부모 없어요. 할머니가 주어서 키웠어요. 맞아. 남대문 시장에서 할머니가 너를 주었지. 하지만 그건 네가 길을 잃었기 때문이야. 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야. 박대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증명할게. 싫어요. 손 놓으세요. 나영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대성은 아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팔에 점 있지? 팔 안쪽에 쌍점. 나영은 깜짝 놀라 팔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건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거야. 목욕시킬 때마다 아빠가 그 점을 만지며 예쁘다고 했어. 박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자장가 기억나니? 네가 가끔 흥얼거리는 그 노래. 박대성이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남대문에 과일 팔러 가면 나영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노래,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그 노래였습니다. 애기는 혼자 남아 아빠를 기다리네. 박대성이 계속 불렀습니다. 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 노래를 아세요? 그건 내가 만든 노래야. 네가 3살 때 아빠가 장사 나가면서 매일 불러주던 노래야. 나영은 주저앉았습니다. 벤치에 힘없이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를 버린 건 아버지였어요? 아니야. 박대성이 나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린 적 없어. 절대로. 그럼 왜 저를 잃어버렸어요? 왜 찾지 못하셨어요? 나영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박대성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아빠는 남대문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있었어. 너는 집에 혼자 있었지. 그런데 네가 집 밖으로 나간 거야. 박대성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미친 듯이 찾아 헤맸어. 경찰에 신고도 하고 전단지도 붙이고 17년 동안 너를 찾았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여기 증거가 있어. 박대성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나영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가 사라진 날의 경찰 신고 기록이야. 그리고 할머니가 너를 주었을 때 신고한 기록. 날짜가 똑같아. 4월 20일. 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그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DNA 검사 결과야. 우리는 부녀 관계가 맞아. 나영은 서류를 보며 울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려진 줄 알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대성이 나영을 꼭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영은 밀쳐냈습니다. 싫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17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나도 너를 찾고 있었어. 작년에 국밥집에서 널 봤을 때 자장가를 듣고 알았어. 그게 네가 맞다는 걸. 그럼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잘못 믿었어. 양아들에게 조사를 맡겼는데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한 거야. 널 숨긴 거지. 나영은 박전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무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대했던 걸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나영이 일어섰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나영아, 제발. 혼자 있고 싶어요. 생각 좀 할 시간을 주세요. 나영은 뒤돌아섰습니다. 박대성은 나영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영아. 나영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빠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내 생각을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영은 대답하지 않고 옥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박대성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7년 만에 딸을 찾았지만 딸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처가 아물 수 있을까요? 부녀의 인연을 다시 이을 수 있을까요? 박대성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나영은 회사를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회장님이 아버지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버려진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니요.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영아, 왜 이 시간에?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영은 대답 대신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영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영을 토닥이며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앉아. 천천히 말해봐. 나영은 할머니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 DNA 검사 결과를 보여줬다는 것, 모든 걸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정말 그분 딸인가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영아, 할머니가 사실 너한테 몇 번 말하려고 했어. 네, 너를 주었을 때 네가 계속 아빠라고 울었거든. 남대문 시장에서 아빠를 찾는다고. 나영은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경찰에 신고했어. 하지만 부모를 찾지 못했어. 할머니가 그냥 너를 키우기로 한 거지.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나영아. 할머니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나영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셨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할머니는 나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거 네가 입고 있던 옷이야. 할머니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아기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였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가 버리지 못하고 간직했어. 언젠가 너한테 줘야 할 것 같아서. 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꺼냈습니다. 작은 옷이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입을 크기였죠. 그때 옷깃에서 작은 명찰이 보였습니다. 손바느질로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글씨였습니다. 박나영. 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나영.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응, 그때 그 옷에 적혀 있었어. 박나영이라고. 할머니가 그냥 나영이라고 불렀지만 원래 성은 박씨였던 거야. 나영은 옷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과일 냄새. 나영아,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라면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왜 저를 잃어버렸냐고. 왜 찾지 못했냐고. 나영아. 할머니가 나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상에 자식 잃어버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니? 그분도 너만큼 아팠을 거야. 나영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나영은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대문 시장으로 갔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 사라진 곳을 보고 싶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끌벅적했습니다. 나영은 천천히 시장을 걸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일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사과 사가세요.
한 상인이 나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혹시 17년 전에도 여기서 장사하셨나요? 네. 아, 저는 20년 넘게 여기서 했죠. 나영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박대성이라는 분 아세요? 리어카로 과일 파시던. 상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박 사장님? 아, 그분 알죠. 지금 대기업 회장 되신 분 아닙니까? 맞아요. 그분이 그분 딸 찾는다고 난리였어요. 17년 전에 애가 없어져서 매일 여기 와서 찾아 헤맸죠. 나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전단지도 붙이고 눈물 흘리면서 찾아다녔어요. 우리도 다 도와줬는데 결국 못 찾았죠. 상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쌍했어요. 혼자 애 키우시다가 잃어버리신 거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나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아팠던 거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딸이에요. 네, 진짜요? 상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찾으신 거네요. 세상에, 이렇게 기쁜 일이. 박 사장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상인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나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들려주셔서. 나영은 시장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17년 동안 찾아 헤맸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말도 시장 상인의 말도 모두 같았습니다. 나영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품에 안겨있던 기억, 자장가를 듣던 기억, 아빠가 남대문에 과일 팔러 가면 나영은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애기는 혼자 남아 아빠를 기다리네. 그 노래는 아버지가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노래였죠. 나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나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나영은 삼성식품 본사 앞에 섰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 아버지가 계실까요? 나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영은 회사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회장님께 연락 좀 드리고 싶은데요. 회장님께 약속이 있으십니까? 나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 전해주세요. 딸이 왔다고.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나영을 쳐다봤습니다. 최근 회사에 난리가 났던 그 일을 모르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김나영 씨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나영은 비서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대성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나영아, 저기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나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 천천히 얘기하자.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나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 언제든 괜찮아. 그럼 국밥집에서 만나요. 제가 잘한 그 국밥집이요. 박대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1년 전 자장가를 들었던 바로 그 국밥집이었습니다. 알았어. 몇 시에 갈까? 점심때요. 12시. 그래. 꼭 갈게. 나영은 일어섰습니다. 박대성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나영아. 네. 와줘서 고마워. 박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영은 대답 대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박대성은 그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곳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할머니가 맞아주었습니다. 박대성을 보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박 회장님? 네, 맞습니다. 할머니는 박대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영이 아버지시군요. 찾으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할머니, 제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대성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안쪽에 나영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박대성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나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죠. 나영아. 나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대성은 천천히 다가가 마주 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영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박대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가 네가 자란 곳이구나. 네. 할머니가 저를 여기서 키우셨어요. 둘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조금은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국밥 드시겠어요? 응. 여기 국밥이 맛있더라. 나영은 할머니를 불러 국밥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뜨끈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응. 힘들었지만 너는 아빠의 전부였어. 박대성은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과일을 팔던 이야기, 나영을 업고 장사하던 이야기, 자장가를 만들어 불러준 이야기. 나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널 잃어버린 날 말이야. 박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찾아 헤맸어. 시장을 수백 번 돌아다녔고 경찰서에도 매일 갔어. 전단지를 1000장도 넘게 붙였지.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저를 찾고 계셨다는 걸.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박대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어제 화를 내서. 아니야. 네가 화낼 만했어. 그때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나영아, 회장님. 이제 과거는 잊고 앞으로 잘 지내야지. 박대성은 할머니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무슨 말씀을. 나영이는 제 기쁨이었어요. 할머니가 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영은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엄마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나영아.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대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는 우리 가족입니다. 세 사람은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나영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박대성이 물었습니다. 나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제 실력으로요. 좋아.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특혜는 싫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일하고 싶어요. 박대성은 딸의 당찬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알았어. 내 뜻대로 하렴. 식사를 마치고 박대성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영아, 혹시 그 노래 기억나니? 자장가요? 응. 박대성은 작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남대문에 과일 팔러 가면 나영도 따라 불렀습니다. 애기는 혼자 남아 아빠를 기다리네.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17년 만에 완성된 듀엣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감동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나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인 거죠? 응. 우리 함께 시작하는 거야. 박대성이 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영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3달 후, 나영은 인턴 과정을 마치고 정식 사원이 되었습니다. 회장의 딸이 아니라 실력으로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실에서 나영은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뒤에서 박대성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리어카 위에서 과일을 팔던 그 시절, 작은 딸을 업고 장사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고 자신은 딸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3사람은 다시 국밥집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국밥 정말 맛있어요. 하하, 우리 나영이는 맨날 맛있대. 저도 어릴 때 이런 국밥집 자주 갔었어요. 박대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영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남대문에 과일 팔러 가면